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19년 3회 실기 기출보건 문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번 구성타당도의 유형에 속하는 타당도 두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예, 앞에서 몇 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출제 빈도 높은 편이죠. 별 5개고요. 두 가지 아니고 세 가지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당도라고 하면 검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타당도죠. 타당도 하면 내준구안. 그래서 여기 내자가 지금 빨간색으로 됐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표시를 했네요. 내준구안 해서 내용, 준거, 구성 타당도가 있고 안면 타당도가 있다. 타당도의 종류 네 가지죠. 그리고 구성 타당도에는 구수변요, 수렴,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이 있고 준거 타당도에는 공예, 공인, 예측 타당도가 있다. 네, 요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 유형에 속하는 타당도 세 가지, 구수변요죠. 네, 여기서는 정답 작성만 할 거고요. 구성 타당도에 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앞에 문제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제가 더보기란에 연결을 시켜 놓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 필요하신 분들 가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렴 타당도 보시면 수렴하는 거죠. 관련이 있는 변인들,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과 관련 있는 변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보는 게 수렴 타당도고요. 변별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과 관련이 없는 변인을 얼마나 잘 변별해 내는지, 얼마나 관련 없는 변인을 잘 걸러내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변별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검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끼리 그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는 방법을 요인 분석이라고 한다. 네, 2번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직업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서 진로자서전, 의사결정 일기 설명하시오. 네, 발달적 직업상담은 수퍼죠. 수퍼의 발달적 직업상담. 수퍼하면 진로 발달 단계, 5단계. 기억나시나요? 네, 성탐화교세였죠. 이 성탐화교세, 진로 발달 5단계는 진로 발달을 무엇과 함께,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진로 발달을 설명한 것이 그 수퍼의 진로 발달 5단계였잖아요. 나이가 듦에 따라서 진로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는 이렇게 생애 발달 단계 그리고 진로 성숙도가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진로 자서전, 의사결정 일기, 기법도 이제 내담자의 이런 생애 발달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진로 자서전 보시면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입니다. 과거에 내담자가 내렸던 일상적인 결정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게 진로 자서전. 네, 진로에 관한 자서전이죠. 의사결정 일기는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일상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기술한다. 진로 자서전은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 의사결정 일기는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았어요. 별 1개인데 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노동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힉스 마샬의 법칙이죠. 네, 그래서 출제 빈도는 별 4개입니다. 꼭 정리를 해두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노동수요 탄력성,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볼게요. 노동수요 탄력성의 의미. 자, 임금이 변할 때 노동수요는 얼마나 변하는지. 임금이 오르면 노동수요는 줄어들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을 더 줄이게 됩니다. 임금 부담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수요는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의미하는 게 노동수요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노동수요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얼마나 노동수요량이 탄력적으로 변하는지,
의미하는 것이 노동 수요 탄력성이다.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이 이렇게 단독으로 되기도 하지만 또 계산 문제를 통해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식은 이 의미랑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힉스 마샬의 법칙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생산물 수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도 똑같이 움직이죠. 생산물 수요가 많아지면 노동 수요도 증가합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다른 생산 요소라고 하면 노동 외에 자본이 있죠. 네, 그래서 자본의 기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키오스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키오스크의 공급 탄력성이 높아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 용이성, 마찬가지 키오스크로 대체가 쉬우면 노동 수요에 대한 탄력성도 더 커지겠죠. 그리고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크면은 노동 수요 탄력성도 자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 관한 또 자세한 내용은 혹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로 연결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 영향을 주는 요인, 생수 공급, 대체 노비, 생산물 수요, 공급 탄력성, 어떤 공급 탄력성이죠?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대체,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 용이한지, 노비, 노동 비용의 비중. 인지정서적 상담 이론 REBT입니다. REBT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세 가지 당위성. 출제 빈도가 꽤 높은 문제죠. REBT에서는 출제가 잘 되는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 별 4개.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REBT는 인지정서 행동 치료죠. 핵심은 논박이죠.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내담자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하는 것. 이게 REBT 목표입니다. 그래서 ABCDEF 모델이죠. 치료 모델.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이 ABCDEF 모델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으로 자주 출제되는 게 세 가지 당위성입니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당위성. 이 세 가지 당위성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이루는 뿌리가 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야 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당위성이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예시가 되겠고요.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나를 반드시 공정하게 대우해야만 한다.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게 된다. 비합리적 자타 세상,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는 자타 세상, 당위성이다. 끝. 심리검사 사용 시 윤리적 문제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6가지입니다. 출제 빈도는 별 3개고요. 검사윤리 설자시는 제과증오합니다. 설자시는 제과증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하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해야겠죠. 검사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자시. 그 다음 제과증오. 제한점을 지적합니다. 완벽한 검사는 없죠. 그래서 제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하고요.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따르도록 한다. 증거. 이 검사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오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사윤리 설자시는 제과증오. 6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4가지를 쓰시오. 요거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별 5개고요. 여기는 4가지라고 돼 있는데 6가지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직업 없는데 자가시세 떨어져 불매복수한다. 자가시세 떨어져 불매복수, 자가시세, 자산 수입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사활동 직업 아니고요.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매복수, 불법적인 활동, 자산 매각 수입,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강제노역은 직업으로 보지 않겠죠. 그래서 불매복수. 그리고 몇 가지 더 보면 전업학생 직업으로 보지 않고요. 무급봉사
직업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 역시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 없는데 자가 시세 떨어져 불매복수. 네, 이 중에서 6가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7번으로 갑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표집 절차 오류의 원인이 있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설명하시오. 네, 출제 빈도는 별 4개고요. 자, 이 자료가, 수집된 자료가 이게 정규 분포를 나타내야 하는데, 이렇게 벗어나는 자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검사 도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집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표집 절차에서의 오류다. 즉, 표본을 추출하는 샘플링 절차 과정에서의 오류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표집 절차 오류는 완절면으로 해결을 합니다. 완절면. 완곡화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더하거나 뺀다. 자, 요게 정규 분포죠. 요 정규 분포 안에 점수가, 자료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벗어나는 자료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를 더하거나 뺨으로써 이게 정규 분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곡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완곡화. 절미법입니다. 절미법, 편포의 꼬리를 잘라낸다. 꼬리를 잘라낸다 라고 해서 절미법이죠. 이렇게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인데 한쪽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정규 분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끝에 한쪽 긴 꼬리를 잘라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임의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규 분포에 가까울 때, 꼬리가 작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임의대로 자료를 막 자르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미법, 편포의 꼬리를 잘라내는 방법이고요. 면적 환산법, 각 점수의 백분위를 구하고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Z점수라는 것은 표준화 점수죠. 표준화한 점수입니다. 즉, 요 정규 분포일 때의 점수가 Z점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원점수에서 정규 분포를 찾아서 조정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집 오류, 표집 절차의 오류는 완절면 요 3가지 방법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K 제과점 근로자 수와 하루 생산량 다음과 같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을 구하라.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을 구해라. 그리고 이윤 극대화 조건 나오죠. 이윤 극대화 조건 문제입니다. 자, 출제 빈도는 별 3개인데요. 뭐 이윤 극대화 관련 문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문제로도 이제 종종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한계 생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한계 생산은 한계 개념. 네, 이제는 여러 번 했으니까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계 마지널이죠. 마지널. 그래서 한계 생산이라고 하면은 단위당 생산량의 변화량이다. 단위당. 어떤 단위당? 노동력 한 단위가 증가할 때, 노동력 한 단위가 늘어날 때 생산량의 변화량이 한계 생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네, 한계 생산량이라고도 하고 한계 생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한 단위 증가할 때, 0명에서 1명이 될 때 생산량의 변화량, 요게 한계 생산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업원 1명일 때 한계 생산량은 10명이 되겠죠. 자, 다시 종업원 1명이었다가 2명이 됐어요. 노동력 한 단위가 늘어날 때 한계 생산량의 변화량, 그래서 한계 생산은 8이 되겠죠. 노동력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생산량의 변화량 한계 생산이다. 그래서 5명. 여기는 4명. 이렇게 한계 생산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 수가 2명인 경우 노동력의 한계 생산 몇 명이에요? 네, 2명이 아니라 8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계 생산을 구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계 생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한계 생산 가치.
한계 생산 가치는 뭐예요? 요 한계 생산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요 한계 생산량에다가 제품, 상품의 가격을 곱하면 그것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10개, 한계 생산 10개에다가 가치, 가격을 곱해줍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한 개당 10,000원이니까 만을 곱해주면 10만. 그리고 요 한계 생산 8개에 대한 한계 생산물 가치는 8만이고요. 5만, 4만.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1번 문제 보시면 우리 방금 전에 봤죠? 네, 종업원수 2명일 때 한계 생산은 8개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여기는 풀이 과정을 쓰란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요 표 그려놓고 이렇게 칸 채워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뭐 혹시 계산식을 써라, 계산 과정을 써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한계 생산은 자, 한계 생산물 가치에서 가격으로 나눈 거죠. 쉽게 말해서 한계 생산물 가치는 한계 생산에다가 요거에 대한 가치, 가격을 곱해준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8만원 나누기 가격 10,000원 하니까 8개다. 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종업원 수가 3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은 자, 한계 수입 생산이란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 한계 수입 생산은 또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계 수입 생산이 여기 MRP라고 나와 있죠. MRP. 여기다 적으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MRP. MRP가 뭐예요?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 돼 있죠. 2번 문제 보시면 이게 Marginal Revenue Product 해서 한계 수입 생산입니다. 그리고 VMP가 있어요. VMP가 바로 우리가 방금 구한 한계 생산 가치예요. Value of Marginal Product 해서 한계 생산의 가치다 라고 해서 VMP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 한계 수입 생산과 한계 생산 가치가 같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계 수입 생산 MRP는 한계 생산 가치와 같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 제과점은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수입 생산과 한계 생산 가치는 같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필기 시험 공부할 때는 제가 이걸 수식과 같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요거는 뭐 요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한계 수입 생산은 MR, 요게 이제 한계 수입이거든요. 한계 수입 곱하기 MP, 한계 생산 이고요. 그리고 VMP가 한계 생산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의 가치는 뭐라 그랬어요? 한계 생산에다가 뭐를 곱한 거라 그랬죠? 한계 생산의 가치니까 한계 생산에다가 그것에 해당하는 가격을 곱한 것이 한계 생산 가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MR과 P가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서로 같다라고 해서 MRP랑 VMP가 같은데 뭐 요걸로 요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계 수입 생산이랑 한계 생산 가치 요거 두 개가 같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요거 한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 종업원 수가 3명인 경우에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업원 수가 3명이다. 그런데 MRP랑 VMP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수입 생산은 5만 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5만 원 적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과정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은 한계 수입 생산 MRP는 한계 생산물 가치 VMP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3명인 경우에는 한계 수입 생산은 한계 생산 곱하기 단위당 가격이다. 네, 요거 곱하기 가격 10,000원을 곱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5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3번은 뒷페이지 가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종업원 1인당 임금이 하루 8만 원이래요. 이윤 극대화 조건에서 종업원 수, 케이크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한계 생산물 가치를 보시면 종업원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한계 생산. 자, 가로축은 노동량입니다. 노동 수요량, 노동 공급량을 의미하는 노동량이고 세로축은 임금이죠. 그런데 한계 생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늘어날수록 점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요거는 노동의 수요 곡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한 명씩 추가될수록 비용은 점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한계 요소 비용, 요게 노동 공급 곡선이다. 제가 방금 이게 비용이라 그랬고요. 여기는 뭐라 그랬죠? 수익이죠. 네. 그래서 노동 공급을 요만큼 하면은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그쵸? 얼만큼 많아요? 이만큼 더 많죠. 요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윤이라고 합니다. 요만큼 남는 거잖아요. 수익이 이만큼이고 늘어나는 비용이 이만큼이니까 늘어나는 수익, 늘어나는 비용 요 차이만큼 이윤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노동 공급을 늘렸어요. 노동량을 이렇게 늘렸더니 이윤은 얼만큼 돼요? 요 차이만큼 되죠. 네, 그래서 이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 지점까지 노동력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비용, 늘어나는 비용과 늘어나는 수익이 같아진다.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조금 더 노동량을 늘립니다. 자, 여기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노동량이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죠. 요만큼 노동력 투입을 하면 늘렸으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비용이죠. 네, 늘어나는 비용이 늘어나는 수익보다 더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윤이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장님 어디까지 노동력을 투입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투입을 해야겠죠? 그래야 요만큼의 이윤이 생기고 이윤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둘이 만나는 지점이죠. 네, 요 둘이 만나는 지점까지 이윤을 늘리게 된다. 요게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같아지는 지점이죠. 종업원 수가 자 임금이랑 요 비용이니까 노동 비용이 임금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계 생산 가치잖아요. 한계 생산 가치가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계 생산 가치가 임금이 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8만 원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네, 종업원 수가 2명 그리고 케이크 생산량은 18개 네,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뭐 혹시 계산식을 과정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 생산물 가치가 요 수요 곡선과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단위당 임금 요거는 한계 요소 비용 곡선 네, 비용 곡선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 요 지점까지 노동 투입량을 늘리게 된다.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는 뭐예요? 한계 생산에다가 가격을 곱한 게 한계 생산의 가치잖아요. 그것이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래서 한계 생산물 곱하기 가격 10,000원 했더니 80,000원. 그래서 8개, 한계 생산 8개일 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종업원 수는 2명, 케이크 생산량은 18개이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근데 아직까지는 이 계산 과정을 적으라는
그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표 그려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렇게 바로 정답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6점짜리 문제였고요. 1, 2, 3번 각각 이렇게 2점씩 출제된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잘 이해해 보시고요. 제가 이윤극대와 관련해서 이전에 공부했던 유사 문제들 더보기란에 다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요. 같이 한꺼번에 복습을 하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의 상담 기법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출제 빈도는 별 5개 문제이고요. 이렇게 3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라고도 출제가 되고 그냥 4가지를 쓰시오 라고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6점이에요. 3점, 3점 해서 6점이고 4가지 쓰시오 하면 4점짜리 네,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게슈탈트 상담하면 형태주의 상담이라고도 하죠. 펄스의 이론입니다. 게슈탈트, 독일어로 형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형태주의 상담은 분석하고 뭐 깊게 파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에서 여기 지금, here and now, 내가 자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게슈탈트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술잔, 칵테일 잔 모양이 처음 보였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두 사람 얼굴이 마주보는 그림으로 지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전경과 배경, 어떤 게 전경으로 떠오르냐에 따라 우리가 지각한 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 얼굴이 전경으로 떠오르면 사람 얼굴로 지각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 술잔 그림은 배경으로 밀려나는 거겠죠. 네. 반대도 마찬가지. 술잔 그림이 전경으로 떠올랐다면, 그리고 나머지 얼굴들이 배경으로 밀려났다면 우리가 술잔 모양으로 이제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는 교차 작업을 통해서 게슈탈트를 형성하게 된다, 형태를 지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요거는 서로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체 통합된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전경으로 지각하느냐, 어떤 것을 배경으로 밀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는 교차 작업을 하듯이 나와 환경도 계속 끊임없이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요게 이제 게슈탈트 상담이 나아간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한 이유는 이런 전체성 통합 추구를 위해서 이제 계속 자각과 접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각과 접촉을 증진시키는 기법들이 바로 게슈탈트 상담 기법입니다. 정답을 정리해보면 그래서 주요 기법들이 다 자각이에요. 자각, 빈 형태 자각, 빈의자 기법이랑 자각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각하느냐? 욕구와 감정, 내 마음을 자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자각하는 거고요. 신체, 내 몸이 느끼는 느낌. 언제? 바로 지금. 여기 지금에서 내가 느끼는 자각. 언어 자각. 나의 언어적 표현을 자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자각은 이제 감정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표현을 나로 바꿔서, 주어를 나로 바꿔서 표현하도록 도움으로써 자각을 돕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각, 주변 환경에서 체험하는 것을 자각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과의 접촉을 이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빈의자 기법은 정신분석 계열의 기법이죠. 그래서 빈 의자에 특정 대상이 앉아 있다라고 상상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빈 의자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내 감정을 이제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감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게슈탈트 상담 기법들 5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4가지 이상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심리검사 중 선다형이나 예, 아니요 등 객관적 검사죠. 객관적 검사가 갖는 단점 3가지.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죠. 별 5개입니다.
자,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 둘의 비교는 제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이제 더보기란에 연결을 시켜 놓을 거고요. 여기서는 정답 작성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는 신체 검사 결과 상황, 요거는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은 무제한 왜곡이다. 그래서 객관적 검사의 단점, 보통 이제 보기가 주어져 있죠. 예, 아니요, 혹은 1, 2, 3, 4번 보기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응답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응답만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요인 측정이 어렵고요. 그리고 보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검자는 어때요? 머리를 쓰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까? 네,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왜곡해서 응답할 수 있다. 그래서 무제한 왜곡, 단점이다. 무제한 왜곡. 네, 이렇게 객관적 검사 단점 3가지 정리했고요.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것이 장점 5가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 3가지씩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둘 다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들이니까요. 이제 객관적 검사랑 투사적 검사를 비교하면은 서로 장단점이 반대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이제 연결해 놓은 참고 영상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겔라트 직업 의사결정 단계. 네, 8단계인데요.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겔라트의 진로 의사결정 모델은 이렇게 8단계 결정 과정이죠. 직업 선택 결과보다는 선택 과정을 중시한 이론입니다. 모델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직업 의사결정 단계 과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겔라트는 표정 대결 실가 의평을 암기해주세요. 표정 대결 실가 의평. 그래서 목표 의식, 정보 수집, 그리고 대안 열거. 그래서 이런 직업 정보, 또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요. 대안 열거, 직업 목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직업 대안들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예측을 하고 각각의 직업 대안들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의사결정, 마지막 평가 재투입 단계. 그래서 겔라트 표정 대결 실가 의평을 암기해주세요. 이 문제는 출제 빈도 별 2개짜리 문제였습니다. 12번 직무 분석의 방법 중에 결정적 사건법 단점 3가지를 쓰시오. 네, 이 문제는 출제 빈도 별 3개입니다. 여기 단점 3가지인데 4가지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4가지까지 출제가 됐었다 알아두시고, 먼저 직무 분석 방법을 떠올려 보면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직무 분석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최초 분석법이 있고 비교 확인법이 있고 대입헌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직무 분석 방법 3가지,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요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결정적 사건법은 최초 분석법 중에 하나이죠. 네, 그래서 최초 분석법 중에 하나인 결정적 사건법, 중요 사건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들을 추론해내는 것, 요게 중요 사건 기법입니다. 당연히 행동이랑 성과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중요 사건 중심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수행이 배제될 수 있고요. 또한 응답자들의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겠죠. 또한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수집, 추론, 분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결정적 사건법 단점, 일상 왜곡 주시, 일상 수행 배제될 수 있고 기억 왜곡될 수 있고 주관 개입될 수 있고 시간이 소요된다. 일상 왜곡 주시.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 그리고 생애진로 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네, 출제 빈도 높은 편이죠. 별 5개입니다.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은 요거를 통째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고 객관적 유가도 알 수 있다. 여가, 직업, 교육.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 하면 진전 강요죠. 진전 강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객관적 유가, 알 수 있는 정보, 객관적 유가.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전 강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먼저 생애진로 사정. 생애진로 사정이 뭐죠?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직업상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제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생애진로 사정이죠. 그래서 아들러 개인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가 진전 강요라고 했는데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장애, 요약입니다. 그래서 진로 사정은 이런 진로 관련 경험들, 직업 경험, 교육 및 훈련 경험, 여가 활동 등을 사정한다. 네, 그래서 진로 사정의 3가지 하면은 여가, 직업, 교육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출제 빈도가 별 2개짜리였어요.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 여가, 직업, 교육, 여가 활동, 직업 경험, 교육 및 훈련 경험.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는 내담자의 이런 일상을 통해서 하루를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강점 장애,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 요약, 내담자가 자신의 정보를 요약함으로써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고 목표 성취를 자극한다. 그래서 진전 강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는 객관적 유가. 그래서 내담자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과 유능성에 대해서 내담자가 자기 평가한 정보, 그리고 상담자가 평가한 정보 알 수 있고요. 가는 가치관, 내담자의 가치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제 정리했고요. 14번으로 갑니다.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3가지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네, 출제 빈도는 별 3개고요. 반분 신뢰도, 먼저 신뢰도라고 하면은 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게 신뢰도였어요. 그래서 신뢰도의 종류 3가지 뭐였나요? 반동검이었죠. 반동검, 반분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 중에서 반분 신뢰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3가지. 자, 반전임기입니다. 반전임기, 전후양분법, 임의적 짝짓기법, 혹은 짝진 임의배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양분법. 그래서 반분 신뢰도라는 것은 검사를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서 2개의 검사로 만들어서 이 둘을 비교해서 신뢰도를 검증하는 게 반분 신뢰도죠. 그래서 전후양분법은 앞뒤. 네, 그래서 100문항이 있으면 1번부터 50번 자르고 51번부터 60번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게 전후양분법. 그리고 임의적 짝짓기법은 검사에 이제 이렇게 삼포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제 가로축이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 그리고 세로축은 총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문항은 난이도가 좀 높고 총점과의 상관은 좀 낮아. 그러면 이렇게 2번 문항은 난이도는 낮은데 총점과의 상관은 높아. 네, 이런 식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고 나서 네, 임의로 짝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문항들을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얘는 검사 A로 가고 얘는 검사 B로 가고 이렇게 2개의 검사로 나눠서 검증을 하는 게 임의적 짝짓기법입니다. 기후양분법은 홀짝이죠. 홀짝. 그래서 홀수 문항, 짝수 문항 이렇게 2개의 검사로 나누어서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반전임기. 특정 시기에 고용 동향이 다음과 같을 때 임금 근로자는 몇 명인지 계산하시오. 네, 계산 문제인데요. 보시면 임금 근로자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취업자를 보시면 취업자에서 자영업주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죠.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둘은 제외를 하고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네, 요 셋이 임금 근로자입니다. 그럼 바로 계산을 해보면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1, 2, 8, 1, 9,000명이다.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하기에서 가치사정법 6가지를 쓰시오. 네, 내담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내담자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내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가치사정 기법도 이러한 내담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과거 순위는 있고 절정의 꿈과 계획을 존경하라. 과거 순위, 과거의 선택을 회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체크리스트, 가치의 순위를 매기기. 체크리스트의 가치가 쭉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해당 가치에 대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정의 꿈, 절정하면 절정 경험, 네, 최정점, 피크 익스피리언스죠. 최정점에서의 성취 경험,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최정점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조사해보면 내담자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일몽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꿈이잖아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런 환상으로서 비현실적인 꿈을 직접 말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계획 떠올리기.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금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가치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 통해서 내담자의 가치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순위는 있고 절정 경험, 꿈, 백일몽이죠. 계획을 존경하라. 금전, 자유시간 사용 계획, 존경하는 사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 이제 별 5개고요. 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네, 이 문제는 이제 출제 빈도는 별 2개입니다. 네, 바로 정답 작성을 해보면 산업 임금 격차 원인은 노조 집중 생산 수요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지금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인데 4가지를 쓰시오라고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노조 집중 생산 수요. 그래서 노조가 있으면 임금 격차가 더 커지겠죠. 산업별로. 노조가 있는 산업에서는 더 임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산업 집중도의 차이. 산업 집중도라는 것은 상위 기업의 어떤 산업에서 상위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예요. 독과점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독과점일수록 더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노동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도 네, 당연히 임금 격차 발생하고요. 수요의 차이. 수요가 많은 산업일수록, 수요가 많은 쪽일수록 더 임금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산업 임금 격차 원인은 노조 집중 생산 수요. 노조 집중 생산 수요. 끝.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에 주요 용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해서 6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주요 용도 5가지를 쓰시오 라고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진로시간 전망 검사다 라고 하면 진로시간 전망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진로시간 전망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상을 알아보는 겁니다. 진로에 관해서. 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죠. 내담자가 진로에 관련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진로시간 전망 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코트레 원형 검사 앞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예, 앞에 문제 나왔었죠. 방변통. 그래서 코트레 원형 검사 이런 것도 이제 원을 그려보도록 함으로써 내담자의 진로시간 전망을 알아보는 이제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어디에 있냐? 진로시간 전망 검사의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내담자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제 목적이 있고 또 현재 행동을 미래의 목표에 연결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정답 작성으로 가보시면 주요 용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진로의식을 높인다. 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진로의식을 높인다.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의 방향, 미래 지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변통, 우리 코틀 원형 검사,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 방변통,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이 진로 시간 전망 검사 목적 그대로 들어가죠.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진로 시간 전망 검사를 한다. 그리고 현재 행동을 미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통합성이죠. 그리고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진로 시간 전망 검사를 하고요.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로 시간 전망 검사를 한다. 그래서 희망진로 방향에 따라 실제 행동 목표를 계획한다. 네, 희망진로 방향에 따라서 실제 행동 목표를 계획하는 것, 진로시간 전망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제가? 네, 출제 빈도가 2개였고요. 네, 2019년 3회 출제가 되고 24년 1회까지는 아직은 이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019년 3회 기출 보건 문제에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